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종환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종환입니다. 네. 오늘 다룰 질환이 바로 베체트병이라는 질환인데 좀 생소한 그런 병명입니다. 실제로도 이게 희귀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베체트병은 국내에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이제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된 질병입니다. 네. 저희 베체트병은 저희 류마티스 전문의들에게도 이제 진단이 그렇게 쉽진 않은 질병입니다. 진단 과정이 이제 일반적인 질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질병을 진단받는 과정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신다면, 먼저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과 면담을 하고, 이제 의료진의 어떤,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사진, 그 사진에 여러 가지 엑스레이, CT, 내시경, MRI 등을 찍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진단이 되게 되고 그에 맞춤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베체트병은 사실 그런 과정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과거의 나와 그리고 현재의 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의 상황에 따라서 진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베체트병이 참 특이한 게 이게 다양한 부위의 증상이 동시에 혹은 또 이게 서로 다른 시기에 시차를 두고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베체트병은 이제 재발성 1년에 3번 이상 이제 입이허입니다. 그 아프타성 궤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1cm 내외의 통증을 매우 동반하게 되고 뿌리 부분은 하얗고 주변은 빨갛게 발적이 생기는 양상이 1년에 3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베체트 환자분들은 거의 입이 헌 날과 안 헌 날이 동일할 정도로 잦은 이제 구강궤양을 호소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성기 음부 부위에 이제 입과 동일한 그런 궤양성 질환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체트병의 좀 독특한 증상이 눈침범. 눈침범 같은 경우에는 눈침범도 조금 이제 생소한 이제 포도막염이라는 특정 진단명 또는 시신경염, 눈 혈관의 어떤 폐색, 이제 이런 눈침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침범. 그러니까 피부 침범의 양상은 이제 저희가 구진 농포성, 쉽게 말하면 이제 여드름과 비슷한 그런 피부염이 매우 잦게 생기고 또한 이제 결절성 홍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강이뼈 주로 앞쪽에 발생하는 주로 한 500원 정도 사이즈 되는 피부 발진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피부 증상 이 이제 아주 여러 시기를 거쳐서 또는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참 신기하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 질환과는 베체트병이 이제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뭐 구내염이나 구내 궤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베체트에서 생기는 아프타성 궤양의 일반적인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염 또는 혈관의 폐색에 의해서 생기는 궤양이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 침범 혈관만 딱 이제 영역이 있어서 비교적 경계가 아주 선명하다면 저희가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영양 부족에 의한 궤양 등은 말 그대로 이제 점막이 이제 찢어지는 양상으로 생기고 외상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경계가 상당히 불투명한 이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입에 궤양이 생길 경우에는 흔히들 우리가 입병 났을 경우에도 상당히 통증도 심하고 음식 먹기도 참 힘들고 맞아요. 괴롭잖아요. 예, 참 이게 참기 힘든 그런 질환인데, 근데 이게 이제 피부에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으로 피부에 나타날까요? 네, 피부 침범의 경우에는 입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가장 뚜렷한 증상으로는 이제 이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정강이뼈 앞쪽, 우리가 소위 말해 촛대뼈 주변 피부에 결절성 홍반이라고 하는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사라질 때는 보랏빛으로 마치 멍든 듯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피부염이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가성 모낭염. 그러면 일반적인 모낭염과 가성 모낭염의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낭염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이 많아서 이제 털이 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면, 가성 모낭염으로 가장 유명한 게 남자분들 같으면 면도할 때 네. 예, 이제 많이 생기는 그런 가성 모낭염이 면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는 털이 많이 없는 곳도 주로 이제 팔다리, 몸통에 주로 생각보다 또 얼굴엔 또 적게 생깁니다. 네. 그런 어떤 가성 모낭염, 그리고 이제 일부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혈전, 예, 이런 증상들이 주된 피부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 눈에 심한 염증, 포도막염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베체트병은 심하면 실명까지 갈 아이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이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베체트병에서 아주 뚜렷하고 또 특징적인 소견이 바로 이런 눈침범입니다. 그 포도막염으로 저희 베체트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체트병은 우리가 이제 각막에서 망막 사이에 전반적인 조직을 이제 유리체 또는 이제 포도막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병으로, 앞쪽에 포도막에 좀 더 이제 각막에 가까운 앞쪽에 생긴다면 실명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뒤쪽에 망막에 가까운 쪽에 염증이 생길 때는 이제 실명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 치료가 잘 돼 있고, 또 특히 안과 의료진들이 빠른 진단과 잘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실명까지 이르는 경우는 잘 없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베체트병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증상이 이렇게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런 악화와 호전의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베체트병이 잘 오는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 입, 그다음에 외음부, 피부, 그다음에 눈, 장, 이제 이런 조직입니다. 다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외부와의 접촉이 잦은 조직들입니다. 결국 나의 이제 면역 상태와 외부의 어떤 자극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 상관관계에 의해서 내 몸의 어떤 스트레스가 과하거나 외부 자극이 너무 심할 때에 이제 염증 반응이 과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 염증 반응의 정도가 좀 비예측적인 상황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베체트병의 진단과 그다음에 질병의 정도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 씨 어릴 때 별명이 뭐라고 하셨죠? 눈이 동그래서 공주님이라고 했었나요? 아, 초롱이에요. 아, 초롱이었군요. 아, 맞다. 공주님은 네. 너무 저도 같네요. 네. 내뱉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 베체트병도 네. 별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실크로드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이제 고대 중동에서 아시아, 한국, 일본에 이르는 길인데, 이 나라들에서 잘 생기는 병이라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베체트병이 유전적인 경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징적으로 위도 30도에서 45도, 딱 우리나라 한반도의 예전에 정중간이 38도 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딱 이제 우리나라, 중국, 네. 그다음에 이제 베체트의 이름도 투르키예의 의사인 이제 베체트 의사의 업적을 기려서 이제 베체트병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투르키에도 이제 딱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저희 실크로드 무역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유전적인 경향성과,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사계가 뚜렷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변화가 질병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질환들을 보면요, 특정 연령대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베체트병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분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네, 내 몸의 면역 체계에 과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혈기왕성하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조금 더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도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여성 분들이 베체트병의 증상이 조금 더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네. 궁금한 게요.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특별히 더 잘 발병하는 성별이 있나요? 네, 여성분들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조금 더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베체트병이 아까 젊은 연령대,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위험한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나아진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임상 증상이 이제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체트병은 어찌 보면 입이 헐면서 이제 증상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내 삶의 노하우를 이제 찾아가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신다든지 약제를 뭐 복용하신다든지. 네. 근데 이제 젊고 활동이 많고 염증 반응이 좀 더 심하고 질병에 대해서 잘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질병의 악화가 좀 더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완치도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의 기본 목표는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베체트병의 치료의 목적은 완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입니다. 그러면 관리의 목표는 최대한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구조적 손상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이자. 이제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극, 수면 부족과 같은 이런 어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제일 치료는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제가 콜히친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콜히친이 사실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저희가 통풍이 되겠습니다. 통풍도 사실은 아주 급작스러운 염증 반응이 생기는 대표적인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체트도 그런 급작스러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콜히친이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또는 이제 면역과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요즘에는 좀 난치성 또는 심한 눈침범, 장침범이 있으신 분들께는 요즘 류마티스에서 신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치료제로도 호전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다른 약물 치료 옵션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스테로이드제를 조금 더 용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부터 매우 심한 베체트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에 베체트가 오는 신경 베체트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외부적인 증상은 마치 뇌경색하고 매우 비슷한데 혈관이 동맥경화에서 막히는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염에 의한 폐색이 이제 질병의 주 원인이 되는 그런 베체트 신경 침범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같은 강력한 어떤 류마티스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베체트병 자체로도 물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보고 항상 동전의 양면, 예, 칼의 양날 이제 하는 어찌 보면 스테로이드가 만병통치약이기도 하고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적절히 슬기롭게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스테로이드의 근원적인 목적도 베체트의 치료와 동일하게 질병을 완전히 압도하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염증 조절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염증이 조절되면 또 스테로이드도 용량을 조절하고 염증이 악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병합해서 스테로이드의 필요
요구량을 줄여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주치 선생님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베체트병이 뭐 완치를 위한 뭐 약이나 수술은 없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물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근데 환자분들이 약을 또 꾸준히 복용하는 게 이게 단순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게 생각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먹다가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중단하는 경우를 왕왕 자주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은 베체트병은 24시간 고통받는 질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서 한 번씩 이제 포도막염도 또는 장침범도 1년 내도록 고통받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생기고 외음부염, 구강궤양도 자주 생기는 긴 하지만 24시간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과가 괜찮고 하실 때는 약을 굳이 이 스테로이드 또는 아니면 다른 면역과 관련된 치료제를 꾸준히 먹을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럴 때는 만약에 이제 질병 자체가 많이 안정적이고 그 일부 피부 점막이나 피부 국소적인 곳에만 침범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시에만 약제를 조절하면 되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께서 눈을 침범했거나 그리고 그 눈도 후방 포도막염이나 시신경에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의 이벤트였다 또는 장침범이 있다라면 사실은 다른 류마티스 질병과 동일하게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임의로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꾸준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단,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결국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면 조절입니다. 저희가 베체트 환자분들을 쭉 보다 보면 본인께서 이미 아십니다. 내일 내가 베체트가 나빠질지. 그 그래요? 핵심은 전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잤느냐. 아이고야. 어김없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 부족을 앓으시면 며칠 뒤 또는 그 바로 다음 날 구강궤양과 피부 트러블을 이제 호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 관리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었을 때 이 베체트의 관리가 정말 잘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베체트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면역이 상당히 좀 약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기라든가 뭐 백신 접종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모든 질환이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또 그 병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외부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은 저희가 다른 이제 질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그 예방 접종이 내 몸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백신과 같은 조금 더 이제 살아있는 균을 주입한다든지 몸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 또는 현재 내가 베체트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고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오히려 이제 일부 예방 접종은 조금 미룰 수 있다면 미뤘다가 몸이 안정적일 때 맞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며 그다음에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가급적 좀 피하도록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랑 사전에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베체트 환자들은 또 구강궤양이 있는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궤양이 있으면 아무래도 치과 치료 받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치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베체트 환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과 치료 자체도 상당히 입안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절개, 발치,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이제 삽입한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술 이후에 이제 염증, 이제 구강궤양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반적인 어떤 치과 진료를 이제 피해야 된다든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염증 반응을 충분히 조절한 상태에서는 뭐 어떠한 뭐 임플란트, 발치, 어떠한 치료도 다 가능은 한데 그런 어떤 치료 중에는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베체트병 자체가 워낙 증상도 다양하고 주의사항이 많아서 만성이 될수록 웬만한 증상에는 좀 무뎌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주로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특징적인 눈. 근데 눈은 제가 포도막염, 그러니까 눈침범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안과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혈이 되고 빛번짐이 생기고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과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안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조금 좋아지셨을 때 그만두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그런 눈침범이 없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침범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명부 침범은 그 자체로도 파열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장침범에 의해서 장유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신경침범의 경우는 이게 뇌경색하고 증상도 매우 비슷하고 그 다음에 베체트 신경침범은 조금 더 뇌경색에 비해서는 뇌 중에서도 조금 더 위험한 위치에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숨골이라고 표현하죠. 중뇌, 소뇌, 그 다음에 이제 쪽에 잘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베체트 환자분이 갑자기 마비 증상 또는 의식 저하 등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가족력 같은 것도 혹시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력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베체트병까지는 또 아니지만 그 베체트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보면 입이 잘 얼고 또는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베체트병까지는 이제 질병이 가진 않고 그런 어떤 구강궤양, 피부 염증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때는 굳이 이제 베체트 치료까지보다는 내가 좀 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식단 조절, 그다음에 필요시에 이제 간단한 치료 이제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희귀 질환인 베체트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병은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 병인 만큼 몸의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의 마음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정서적 관리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치료가 과연 잘 될까? 항상 웃으시는 분들이 치료가 잘 됩니다. 아하. 예, 오실 때마다 항상 웃으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치료가 좀 죄송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 전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똑같은 상황도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이제 희망적이고 요즘에는 치료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긍정이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적이고 내가 이제 만성적인 염증과 싸울 때 마치 우리 전쟁에서도 군사들의 사기가 중요하듯이 나와 가족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현실 진료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웃음, 미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베체트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심리 상담 같은 사회적 지원과 또 한국 베체트 환우협회 같은 환자 모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 대신 뭐 아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신 내가 아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분들 또 주변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랜 레이스를 함께 옆에서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구 파티마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종환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